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최성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주제는 하이퍼클로바 X VLM과 함께 홈피드를 더 예쁘게 바꿔보자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잡았던 목표는 다음과 같는데요. 네이버 앱 메인에 있는 홈피드들을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까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총 두 가지 주제를 저희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홈피드 개선. 네이버 홈피드 개선 같은 경우에는 글 주제 맥락에 맞게 썸네일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서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바엑스 VLM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학습과 서빙을 어떻게 하였는지 경험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총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홈피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홈피드 자체를 자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홈피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앱 메인이나 혹은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검색창 밑에 아래와 같이 제목과 썸네일 형식으로 이루어진 개인 맞춤형 추천 피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홈피드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총 3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딱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제목이 굉장히 길고 단어의 나열과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열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네이버 서비스 자체가 검색을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검색에 많이 걸리려면 키워드가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검색에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제목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제목 자체를 살짝 변형을 가해서 고품질의 제목으로 변경한 후에 추천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피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발표에서는 제목 자체를 추천하는 고품질의 제목으로 변경하는 발표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요거는 엔지니어링 데이의 다른 세션인 LLM 디스틸레이션 레시피라는 다른 발표에서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외에 어떤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썸네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왼쪽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딱 봐도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목에 아동부터 쭉 신어온 키즈 운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진에는 운동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핵심 피사체가 존재하지 않는 썸네일 또는 피드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홈피드가 좀 예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제목조차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썸네일도 굉장히 그냥 흰색 천만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맥락을 알 수 없는 썸네일 또는 피드라고 하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에 뭐 치명치명 에바그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썸네일에는 사람 얼굴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목에 유명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썸네일에 그 유명인이 나오지 않을 때 저희는 예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3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더 썸네일이 개선되었고, 그다음에 그 개선된 썸네일로 인해서 클릭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썸네일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요. 썸네일 개선이라고 하면은 핵심 영역이 훼손되지 않고 피드 자체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핵심 영역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총 4가지 핵심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하였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목에 존재하는 사물이 사진에도 존재한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사물을 좀 강조하듯이 하는 썸네일이 훨씬 예쁠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목에 존재하는 사물을 저희는 사진에서 이제 핵심 영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우측과 같이 제목을 보시면 제목 안에 아동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원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좀 들어있죠. 아이도 한 명 있고요. 아이가 쓰고 있는 모자도 있고, 아이의 옷도 있고요. 아이의 신발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목에는 아동 운동화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운동화를 좀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부분을 핵심 영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예인이 제목 또는 사진에 존재한다면 해당 연예인 얼굴을 좀 더 강조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이제 제목에 보면 제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의 이름과 샤넬백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얼굴 영역이 있고 샤넬백 할 수 있는 사물의 영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저희는 사물보다는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썸네일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연예인이 있으면 연예인 얼굴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훨씬 좋은 썸네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제목을 이용해서 핵심 영역이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 제목을 통해서 핵심 영역을 판단하고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목이 만약 없다면 왼쪽에 원본 사진과 같이 있을 때 우측에 썸네일을 두 가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발을 강조한 첫 번째 썸네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강조한 썸네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둘 중 어떤 썸네일이 훨씬 더 매력적인지 혹은 맥락에 맞는 썸네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목이 주어진다면 여기서 제목은 이제 올여름 패션 튜브 형태의 푹신한 플립플랍 슬리퍼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사물은 플립플랍 슬리퍼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측의 썸네일 둘 중에 왼쪽이 슬리퍼를 훨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썸네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물의 얼굴과 핵심 사물 둘 다 존재하면서 겹쳐져 있을 수 있는 상태라면 둘 다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저희는 좋은 썸네일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자면 우측의 제목을 보시면 민희진이라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이름이 존재를 하고 MLB 모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물의 이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원본 사진을 보면 모자도 있고 미니진의 얼굴 둘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모자를 핵심 영역으로 하면은 얼굴이 잘리게 될 거고요. 얼굴을 핵심 영역으로 하면은 모자가 잘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잘리지 않는 것이 훨씬 예쁜 썸네일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렇게 얼굴과 사물이 겹쳐질 수 있는 상태라면 둘 다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이때까지 사물, 인물, 유명인에 집중을 했는데 사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측에 세 가지 예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세로로 굉장히 긴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영역이 동일한 균일한 정보량을 갖고 있는 그래프나 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인물이나 사물이 존재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부각해서 보여주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화면 캡처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네, 제 발표에서는 이제 핵심 영역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왜 핵심 영역이 부각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고요. 이어서 이제 승길님께서 그럼 핵심 영역이란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럼 핵심 영역이 판단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썸네일을 만드는 것이 훨씬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썸네일 계산 파이프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UL팀 강승길입니다. 소개해드릴 파이프라인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각 피드를 보고 핵심 유형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핵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했을 때 핵심 유형에 맞춰 썸네일을 이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영역 예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의 작동 방식을 설명드릴 예정이며 크게 핵심 영역이 있는 피드와 아닌 피드로 분류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서 핵심 영역 유형 판별에 사용되는
몇 가지 하이퍼클로바엑스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예인 중심 피드를 소개하고, 그리고 연예인 피드 분류에 사용되는 제목 맥락 추출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예인 피드는 핵심 영역이 연예인이, 즉 인물을 보여주는 피드로, 이미지에서 연예인 얼굴이 중심이 되는 썸네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진에서 얼굴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에서 얼굴을 탐지하는 기술인 클로바 페이스 텍터를 도입했습니다. 왼쪽처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오른쪽처럼 이 얼굴을 탐지해서 그 결과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것은 연예인만 탐지하는 것이 아닌 얼굴을 탐지하는 것이고, 연예인 피드가 아닌 인물이 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얼굴이 감지되었더라도 이것이 연예인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려했던 방법은 유명인 검출 모델을 별도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쓸 수는 없는데요. 홈피드는 많은 네이버 이용자들의 새로운 글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언급이 드물었던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데, 유명인 사전을 준비해두고 매번 업데이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자 했고, 연예인 피드의 다른 특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연예인 피드는 제목에 사람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설을 세워서 제목에 인물명이 존재한다면 남들이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목에 넣었을 것이고, 즉, 유명인의 확률, 즉, 연예인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가설을 통해서 연예인 피드 분류 방법과 썸네일 생성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드 제목에 인물명이 존재하고 사진에 인물이 감지되었을 때 이것을 연예인 피드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얼굴 중심으로 썸네일을 만든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목에서 인물명을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목에서 인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인물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무엇이 인물명인지 정확히 추출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현할까요? 저희는 하이퍼클로바엑스 기반 제목 맥락 추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델의 역할은 연예인 피드를 분리할 수 있게 제목에서 인물명을 추출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당연하게도 제목에서 사람 이름을 정확히 발견하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이 아닌 예명도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예인 피드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름이 아닌 예명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오른쪽 예시를 보면 엠믹스, 이 연예인 아이돌 그룹도 엄연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엠믹스라는 인물명도 추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 이름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름이 브랜드로 사용된 경우 인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운데 예시를 보시면 셜록 홈즈 박물관, 비틀즈 스토어. 이것은 비틀즈나 셜록 홈즈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박물관과 스토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물 이름이 브랜드로 사용된 것이고, 이것은 인물명에서 제외를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인물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가운데 예시를 보시면 충주맨 강의, 홍보의 신 책 리뷰라는 피드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홍보의 신은 책 리뷰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물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앞에 충주맨은 인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것을 인물명으로 구분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제목을 단순히 단어 단위로 분리해서 규칙 단위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예외 케이스가 많고, 제목의 의미에 따라 추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처럼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엑스 기반으로 인물명 추출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 인물명 추출 모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춤추맹 강의, 홍보의 신책 리뷰, 유수영표 닭볶음탕 레시피. 이런 제목이 주어졌을 때
하이퍼클로바 X가 제목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인물명을 찾아서 이렇게 충주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류수영표는 인물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는 인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인물명을 정확히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중심 피드를 탐지하기 위해 클로바 페이스 딕터와 하이퍼 클로바 X 기반 제목 맥락 추출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분류하고 썸네일 만든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해보면 이미지에서 얼굴이 탐지되고 제목에서 인물봉이 보였을 때 이것은 연예인 중심 피드고 얼굴을 중심으로 핵심 영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핵심 영역 중심으로 이 썸네일을 만들어야 좋은 썸네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물을 소개하는 사물 중심 피드, 그 다음 패치 셀렉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물 중심 피드는 말 그대로 사물을 소개하는 피드로 제목에서 핵심 사물을 언급하고 있고 이미지에서도 해당 사물이 있어서 그 해당 사물이 잘 보이게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제목에서 사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나온 연예인 피드처럼 제목 맥락 추출 모델을 사용해서 이것을 이번에 사물명을 추출하는 모델로 바꿔 똑같이 적용합니다. 제목 에어프라이어로 웨지 감자 만들기란 것이 주어졌을 때 하이퍼콜로바이스가 제목을 이해하고 에어프라이어 웨지 감자라는 사물명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이미지에서 사물을 찾는 것은 클로바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 있는 다양한 사물을 찾아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도입해서 사물 피드를 분류하고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하면 제목에서 에어프라이어라는 핵심 사물을 찾고 이미지에서도 다양한 사물이 발견이 되었을 때 제목과 이미지에서 일치하는 동일한 사물이 탐지되면 그것이 핵심 사물이라고 보고 해당 사물을 중심으로 이 핵심 명령을 설정해서 그걸 중심으로 썸네일을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지에서는 사실 하나의 사물만 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 가지 사물이 감지됐을 때 제목과 일치하는 해당하는 사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하이퍼클로바엑스 비전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만든 패치 셀렉터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패치 셀렉터의 역할은 제목에 있는 사물명과 이미지의 패치를 연결하는 역할인데요. 이렇게 이미지와 베스트셀러 미술 관련 책이라는 두 가지가 주어지면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이스가 그 두 가지를 받아서 글자와 이미지가 일치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앞선 사물 중심 피드에서 이미지에서 다양한 사물이 탐지가 됐을 때 패치 셀렉터에 에어프라이어란 글자를 함께 전달해서 각각의 사진과 에어프라이어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일치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첫 번째 사진은 에어프라이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에어프라이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치 셀렉터를 추가한 사물 중심 PD에 대해를 분류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방법을 정리하면 제목에서 사물이 언급되고 사진에서 다양한 사물이 감지됐을 때 하이퍼클로바 패치 셀렉터가 이미지에서 동일한 사물을 감지할 경우 그것이 해당 사물임을 확인하고 그 사물 중심으로 핵심 영역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영역이 없는 피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면 자가에서 살다가 월세 살아보니 이런 피드 제목이 있는데요. 사실 사진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아파트 하나, 나무 하나 핵심 영역을 잡고 그거를 중심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이미지는 핵심 영역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핵심 영역이 없는 이미지 피드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공간 풍경을 보여준 이미지. 이 피드를 보면 공간 디자인의 거실에 대해 소개하는 피드인데 이건 하나의 사물을 강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이미지, 썸네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메라 찍지 않은 이미지, 즉 편집된 가공된 이미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콘서트 포스터,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떤 부분적으로 보여주면 약간 썸네일의 의미와 거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썸네일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약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공간 풍경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앞서 나온 사물 중심 피드처럼 오브젝트 디텍터가 사물을 감지할 것인데요. 사실 제목과 일치하는 사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피드의 경우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썸네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일치하는 게 없으면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가운데 중심으로 그룹한다. 즉, 공간 풍경 피드는 이렇게 사물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목과 매칭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으로 크롭하면 되고, 이것은 기존에 도입했던 제목 맥락 추출 모델, 오브젝트 디텍터, 패치 셀렉터를 통해서 구현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카메라로 찍지 않은 가공 이미지에 대해 볼 건데요. 홈피드에 보이는 가공 이미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정보 전달, 대화 캡처 이미지는 텍스트 중심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로 영화 콘서트 포스터 같이 약간 만들어진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나는 솔로의 방송화면인데요. 이 방송화면 자체를 대표 이미지 썸네일로 쓰인 피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존 파이프라인 쓰였던 다양한 모듈을 사용해서 그대로 적용해보면 어떤 썸네일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솔로 이 피드에 관련된 피드를 들고 왔는데요. 기존 파이프라인 로직에 따르면 이제 제목에서 인물명, 현숙, 영식, 영수가 추출될 것이고, 이미지에서 얼굴 탐지를 통해서 얼굴이 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제목에서 인물명이 보이고 사진에서 얼굴이 탐지됐기 때문에 연예인 피드로 분류되어 해당 얼굴을 핵심 영역을 판단해 그 얼굴 중심으로 연예인 중심 피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자막이 잘렸고 방송하면서 의미가 손상된 직관적이지 않은 썸네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자막이 있는 방송화면이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규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 영역이 없는 피드 예시를 몇 가지 소개드렸는데요. 풍경 이미지는 제목명의 추출 모델, 패치 셀렉터 등을 사용해서 기존의 핵심 영역이 있는 피드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영역이 없는 피드 중에서 가공 이미지, 방송 캡처, 포스터, 텍스트가 많은 이미지 이런 것들은 기존 규칙을 적용했을 때 핵심 영역이 있는 피드로 구분이 될 것이고 가공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프라인에 이미지 유형 분류기를 새롭게 도입해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 텍스트, 표, 그래프가 많은 시각적 가공, 데이터 가공 이미지, 그 다음에 포스터, 캡처 등 나머지 가공 이미지로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는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듈로 하이퍼클로바이스 비전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 유형 분류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지 유형 분류기의 역할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 그 다음에 표, 그래프 같은 시각적 데이터 가공 이미지, 영화 포스터, 방송화면 등 나머지 그 가공 이미지로 세 가지 중 하나를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얼핏 보면 이 카메라 찍은 사진과 아닌 것들과는 차이가 좀 명확해 보이지만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책 표지 사진이 있는데요. 한쪽은 왼쪽은 가공 이미지만 오른쪽은 카메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책 표지이지만 이것도 미묘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도 둘 다 영화 포스터로 보이지만 왼쪽은 영화 포스터인 강홍 이미지가 맞고 오른쪽은 잘 보시면 영화 포스터 앞에 인물이 있죠? 이것은 영화 시사회를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공 이미지가 아닌 사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거는 단순한 규칙으로 구현하기는 이것도 살짝 어려운 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비전 모델에 맡겨서 이 유형을 분류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엑스 모델의 역할은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퍼클로바엑스 이 모델에 대한 자세히 정보는 뒤쪽에 비전 모델 파트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와서 기존 모듈로 분류할 수 없는 가공 이미지 분류하기 위해 이미지 분류기 두 개가 도입되었고, 이것은 이제 핵심 영역이 있는 피드와 풍경, 공간 피드라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별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 가공 이미지에서 시각적 데이터에 대해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각적 데이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자 중심 포스터, 그 다음에 이건 주식이죠. 그래프나 아니면 약간 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화 내용을 캡처한 그런 썸네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썸네일과 어쨌든 가공 이미지로서 앞서 나는 솔로 방송화면처럼 원본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좌우 여백을 넣어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면 이렇게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이 이런 이미지들은 세로로 긴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원본을 최대한 살리면 이미지 크기가 작아집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이미지지만 저희는 글을 읽어서 이 이미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홈피드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고 실제 화면을 보는 사용자에 맞춰 휴대폰 사이즈에 주면 글자가 작아서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 결국 이미지지만 글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글을 읽을 때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위에서 아래로 정보가 이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데이터 가공 이미지의 특성을 보였을 때 일반적인 썸네일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르면 글이 잘리게 되고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이거는 상단을 중심으로 자를 경우 아랫부분이 잘리긴 해도 글 초반부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단부터 자르는 것이 좋은 썸네일이라 결론을 내리고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유형 분류기가 시각적 데이터 가공 이미지로 분류하면 상단 부분 중심으로 썸네일을 만들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스터 방송 화면이나 나머지 그 외 가공 이미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콘서트 포스터인데요. 이거를 가운데 중심으로 자르면 이 포스터 이미지가 잘려서 살짝 의미가 아쉬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의미가 손상되는 것은 창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이미지인데 결국 이거를 자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안 좋은 썸네일로 보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의도를 살려서 파이프라인에서 이미지 유형 분류기가 시각적 데이터가 아닌 그 외 나머지 가공 이미지를 분류했을 경우 이미지 줄이고 블러를 넣어서 원본을 살리는 방향으로 썸네일을 만들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가공 이미지까지 해서 저희가 정의한 대표적인 피드 유형과 분류하는 방법, 좋은 썸네일을 만드는 규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파이프라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이퍼클로바이스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기를 통해 이미지를 분류한다. 가공 이미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시각적 데이터 가공 이미지는 상단 중심으로 자르고 나머지 가공 이미지는 블러를 넣어서 원본을 살립니다. 사진의 경우는 이제 이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를 찍은 사진의 경우 제목에서 피드의 맥락을 추출합니다. 앞에서 나온 제목 맥락 추출 모드를 통해서 인물명, 사물명 등을 추출하고 그 다음으로 사물에서 이제 피사체를 찾습니다. 클로바 페이스 텍터, 오브젝트 텍터를 향해서 이미지에서 다양한 피사체를 탐지하고 사물의 경우 이제 패치 셀렉터를 통해서 핵심 사물, 제목과 일치하는 핵심 사물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 어떤 피드의 종류인지를 정의하고 핵심 영역 중심으로 썸네일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썸네일 파이프라인이 적용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썸네일은 이게 세로로 원래 긴 이미지다 보니까 이걸 가운데 잘랐을 때 이 알아볼 수 없는 약간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는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아래쪽 새로운 썸네일 보시면 얼굴을 찾아서 그 인물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썸네일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고양이가 제대로 고양이 중심으로 나왔고 이것도 송혜교가 연예인 중심인 송혜교가 이제 얼굴이 잘리지 않고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몇 가지 보면 이제 방송 화면이 명확히 보이게 이미지를 줄여서 원본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되었고 이것도 그래프 아니면 정보 전달이 있는 만큼 이 텍스트가 온전히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원본을 그대로 보이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쁜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서 패치 셀렉터, 이미지 유형 분류기는 이 하이퍼클로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 비전 랭귀지 모델의 도입 과정, 학습 방법, 서빙 경험 등을 이어서 동조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L팀의 박동주입니다. 앞서 승길님께서 썸네일 파이프라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목 맥락 추출 모델과 패치 셀렉터, 그리고 유형 분류기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홈피드 파이프라인 내에서 규칙 기반으로 풀기가 어려워서 비전 랭귀지 모델로 풀어낸 문제들, 즉 유형 분류기와 패치 셀렉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랭귀지 모델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전 랭귀지 모델의 경우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한층 더 나아간 모델입니다. 비전 랭귀지 모델의 경우 사람의 시각의 역할을 하는 비전 모델과 사람의 언어 능력 역할을 하는 랭귀지 모델의 결합입니다. 즉, 보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딥러닝 모델 중에 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써야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모델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랭귀지 모델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비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VIT 계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들은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지만 인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같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비전 모델의 경우 텍스트를 생성하는 태스크를 직접 학습하지 않기에 생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비전 모델은 저희 태스크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클립 라이크 모델입니다. 이러한 클립류 모델의 경우 학습 시에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학습하기에 임베딩 추출의 목적을 둡니다. 또한 텍스트가 함께 학습이 되지만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관계라든지 이러한 복잡한 태스크 수행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델도 비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직접 생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희의 태스크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성을 해야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레버리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다양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언어 능력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며 충분한 언어 능력이 갖춰져 있기에 이미지와 언어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쉽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네이버의 비전 랭귀지 모델인 HCX VLM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비전 랭귀지 모델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홈피드 파이프라인 내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풀어낸 두 가지 문제 중 이미지 유형 분류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유형 분류기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인지 분류하는 간단한 모델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사진, 시각적 데이터, 그 외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분류 태스크는 사람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규칙 기반이나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딥러닝 모델인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 유형 분류기 제작에 돌입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를 어떤 과정으로 수집을 했는지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네이버 내부 데이터에서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를 직접 분류 또는 검수를 하여 최대한 깨끗한 데이터를 모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검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레이블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학습에 사용될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앞서 만들어진 가이드를 바탕으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레이블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들을 저희의 모델에 학습시킨 후 평가를 하였고, 에러 케이스를 분석하여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또다시 전체 루프를 실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제작을 하면서 모델 성능 측정을 반복적으로 하여 모델의 부족한 부분을 제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제작 파이프라인이 실제 서비스 모델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제 VLM이 어떻게 학습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비전 랭귀지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비전 랭귀지 모델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비전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 사이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가진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학습 방법을 채택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결국 주어진 가용 자원과 데이터, 그리고 목표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법 중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지 랭귀지 모델만 학습시키고 나머지 모델들은 학습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거나 라지 랭귀지 모델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태스크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라지 랭귀지 모델과 비전 모델 사이에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주어진 가용 자원이 적거나 쉬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할 때 또는 비전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학습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희의 경우 앞선 데이터 제작 파이프라인을 통해 충분한 크기의 데이터셋을 확보하였으며 학습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GPU를 가지고 있고 그리 크지 않는 모델 사이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모델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관점에서도 다양하게 저희는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적절한 프롬프트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전 랭귀지 모델의 경우 라지 랭귀지 모델과 달리 이미지가 추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프롬프트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전 랭귀지 모델의 프롬프트도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만큼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유형 분류의 경우 매우 단순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같은 심플한 프롬프트를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멀티플 초이스 형태로 입력을 주고 출력으로는 해당 이미지가 어떤 유형인지에 알맞는 알파벳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구성 및 프롬프트를 보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어 모델이 학습 및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태스크에서도 비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지식을 주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전 랭귀지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들과 달리 주변 문맥이나 다양한 텍스트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른 모델들을 통해서 얻은 후 비전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함께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은 다양한 문헌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한 외부 지식 주입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기 위해 저희는 OCR과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들을 추가하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지식들은 미세하게 도움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쉬운 태스크라서 크게 성능 차이는 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성능 향상이 되지만 해당 지식을 주입하는 데 드는 다양한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효율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델 버전별 성능 측정입니다. 모델 버전이 변경됨에 따라 모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이터들이 증가하고 프롬프트도 조금씩 바뀌어서 초기 버전 대비 1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모델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외부 모델의 경우 GPT-4.5의 두 가지 버전과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외부 모델에 비해 더 작으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미지 유형 분류기를 만들면서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 방식과 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모델 성능을 높였고 외부 모델 대비 높은 성능과 인퍼런스 효율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홈피드 파이프라인의 이미지 유형 분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홈피드 파이프라인 내의 다른 모듈인 패치 셀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셀렉터는 보이시는 것처럼 제목에 존재하는 사물명과 이미지 내의 다양한 패치 중 알맞는 것을 매칭해주는 모델입니다. 패치 셀렉터의 경우 이미지 유형 분류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라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고 그에 대한 히스토리는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패치 중 키워드에 가장 알맞는 패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난이도 자체가 비교적 어렵지만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일 이미지가 키워드와 연관되느니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앞서 방법보다 비교적 쉬운 방법이나 패치가 많을 경우 비용이 앞선 방법보다는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희는 두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고 장단을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제작을 또 했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제작 과정의 경우 앞선 이미지 유형 분류 제작 과정과 동일하게 반복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도해봐야 하는 학습 방식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존재하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의 데이터셋이 다른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재사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이미지와 하나의 키워드가 존재하는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 데이터셋을 키워드 이미지 1대1 매칭으로 바꾼다면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의 데이터셋과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재사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 접근 방식의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보이는 것처럼 비전 랭귀지 모델에 여러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점이 앞선 이미지 유형 분류기와는 차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할 당시 멀티 이미지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멀티 이미지 지식이 부족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하기 쉬운 외부 데이터를 통해 유사한 태스크로 변형하여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흔히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원하는 태스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와 비슷한 형태의 태스크를 학습시켜야 했고 따라서 저희는 캡셔닝 데이터의 캡션 이미지 페어와 그 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바탕으로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 방식의 학습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의 프롬프트의 경우 여러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플 초이스 프롬프트입니다. 이는 인풋에 A, B, C와 같은 보기를 주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프리폼 프롬프트로 ABC 알파벳 형식이 아닌 알맞는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은 텍스트 전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학습 후 평가를 해보았을 때 멀티플 초이스 프롬프트 형태가 훨씬 우세하였으며 프리폼 프롬프트의 경우 성능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멀티플 초이스 프롬프트 형태에서도 다양하게 프롬프트를 변형을 해보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멀티태스크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내에서 이미지 존재 여부를 분류하는 태스크와 몇 번째 이미지인지 선택하는 태스크 두 가지를 합쳐놓은 태스크입니다. 기존의 프롬프트에 보기에는 적합한 이미지 없음이 존재하지만 두 번째 프롬프트에는 그러한 보기는 없고 존재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태스크를 추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버전을 나누어 학습 및 평가를 하였습니다. 뒤에서 성능 언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형태와 멀티태스크 형태 모두 저희가 원하는 성능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에러 케이스 분석을 해보니 보이는 것과 같은 케이스가 존재하였는데 하나의 이미지 내에 유사한 패치 또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여러 패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델이 어떤 패치가 가장 적합한 패치인지 정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모든 패치가 모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를 조금 더 쉬운 문제로 풀려고 시도하였고, 따라서 패치 셀렉터 초기에 이야기를 드렸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주어진 이미지가 키워드와의 연관이 있는지 분류하는 태스크이고, 이는 이미지가 프롬프트에 따라 한 개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프롬프트가 다양하겠지만 저희는 멀티 이미지와 싱글 이미지에 대해 나누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멀티 이미지의 경우 말 그대로 이미지를 여러 개 입력하고 출력으로는 각 이미지가 매칭이 되었는지만 분류하는 프롬프트입니다. 싱글 이미지의 경우는 이미지 한 개를 주고 해당 이미지가 키워드와 매칭이 되는지 판별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키워드에 이미지 패치가 여러 개일 때 여러 번 인퍼런스 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에서는 하나의 이미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이미지 패치가 선택될 경우 후처리 방식도 필요합니다. 저희의 경우 여러 이미지 패치를 모두 가능한 형태로 합치는 후처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두 가지 프롬프트 형태를 사용하며 각각 버전을 매겨서 학습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이미지 멀티플 초이스 구조에서는 기본적인 프롬프트가 멀티태스크 프롬프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베이스라인인 비전 랭귀지 모델 제로샷보다 54.5%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외부 모델인 GPT-4o 보다 37.6%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구조에 대한 결과입니다. 싱글 이미지 프롬프트가 멀티 이미지 프롬프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베이스라인 및 외부 모델인 GPT-4o보다 7.89%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구조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비슷한 세팅에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형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저희는 하나의 문제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시도하며 여러 프롬프트를 테스트하여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태스크를 단순화하여 주어진 세팅 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선 챕터에서는 홈피드 파이프라인을 위해 비전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모델들의 학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전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서빙해야 할지 고민한 흔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빙해야 할 모델들의 특징을 알아야 가장 적합한 서빙 방식을 알 수 있기에 모델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유형 분류기는 간단한 모델이고 패치 셀렉터 기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유사하기에 패치 셀렉터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패치 셀렉터의 각 방법론들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서빙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빠른 속도와 비전 랭귀지 모델 지원 여부를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서빙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VLLM과 SGLang입니다. 먼저 VLLM의 경우 페이지드 어텐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메모리 캐싱을 합니다. 이는 로지컬 KV 캐시 블록과 피지컬 KV 캐시 블록을 분리하여 저장 후 블록 테이블을 통해 캐싱하는 방식입니다. VLLM의 경우 SGLang에 비해 비교적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커뮤니티가 커서 범용적입니다. 다만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이미지 수가 많으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SGLang입니다. SGLang은 라딕스 어텐션을 활용해서 프리픽스 캐싱을 합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반복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인퍼런스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즉, 저희의 경우 대부분의 프롬프트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므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VLLM과 달리 이미지 수가 많아도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프레임워크를 비교해 본다면 속도 측면에서는 SGLang이 더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메모리 관리 측면에서는 직접 테스트해 보았을 때 SGLang이 더 좋았고 안정성 및 범용성은 VLLM이 더 좋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인 멀티이미지 세팅과 대규모 데이터 출원 상황에서의 출원 속도 이점으로 인해 SGLang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저희는 홈피드 썸네일 모듈에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목적에 맞는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효율적 학습을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부족한 능력을 채우는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멀티이미지 능력을 키웠고 다양한 프롬프트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서빙을 통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원석으로부터 보석으로 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및 비전 랭귀지 모델 서빙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재님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이 아닌 라지 랭, 대해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 성능 평가 및 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LLM을 이용한 서비스 성능 평가 및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가가 필수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저희도 서비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기존의 딥러닝 평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평가를 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 였었는데요. 기존의 딥러닝 평가 방식이라고 한다면 classification task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effort score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information retrieval, 즉 검색 같은 경우는 MAP 스코어 등이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summarization task 같은 경우에는 르즈 스코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평가 방식들은 저희 파이프라인 결과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저희 썸네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본 사진이 주어졌을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왼쪽은 패션을 좀 중점으로 만든 썸네일이고 오른쪽은 얼굴을 좀 중점으로 만든 썸네일이라고 했을 때 점수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태스크였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진은 얼굴이 약간 훼손되었지만 밑이 조금 더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얼굴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밑에 부분이 좀 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은 썸네일이냐 평가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사물이 잘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저희 서비스를 평가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평가를 하면 그 둘 중에 썸네일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기만 하면은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 평가만을 이용하진 않았고요. 서비스 품질 평가에도 이제 LLM, Large Language 모델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논문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 평가 방식을 둘 다 사용하였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한 윈레이트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사람이 주요 사물 및 인물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핵심 피사체가 훼손되었는지 등도 평가를 합니다. 만들어진 썸네일이 적절한 구도를 갖고 있는지 등도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평가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실제 서비스에서는 품질을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제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높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LLM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LLM 이밸류에이션을 썼을 때의 장점은 적은 비용, 사람과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또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기준 또한 언제나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LLM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썸네일 결과가 어떠한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를 보면 왼쪽에 하나의 사진과 제목이 예시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저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결과물을 뽑으면 가운데 파이프라인 아웃풋처럼 이미지 유형, 뭐 연예인인지 아닌지, 사물은 어떤 것인지, 얼굴은 있는지, 뭐 겹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 결과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과 같이 우측에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밑에 퀘션 등을 이용해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의 역할은 LLM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한다 혹은 기준을 정해준다.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서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시스템 프롬프트에는 당신은 평가자입니다. 이제 저희 데이터셋이 이제 첫 번째 원본 이미지와 만들어진 두 번째 이미지가 주어질 텐데 아래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는 각 핵심 영역 유형별로 어떤 식의 질문을 하는지 적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종류에 따라서 핵심 영역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예시로 들자면 매칭되는 사물 중심, 인물 중심 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매칭되는 사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아닌 얼굴이 훼손되었는지 등을 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우측에 결과물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제 왼쪽과 같이 저희 썸네일 결과물과 질문들을 같이 LLM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썸네일 핵심 영역 유형에 따라서 결과물이 우측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보자면 매칭되는 사물 중심 같은 경우에 근거를 보시면 이제 LLM이 직접 생성한 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롭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주요 객체는 명확히 확인 가능하며 약간의 부분이 잘려나갔더라도 주요 특징들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근거를 말하고 점수는 1점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LLM을 통해서 사람과 유사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빠르게 평가와 품질 개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LLM 이밸류에이션과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윈레이트 이밸류에이션을 둘 다 진행을 하였고요. LLM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빠른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모델을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윈레이트 평가를 해서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약함과 동시에 품질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홈피드 개선,
두 번째 이제 하이퍼클로바엑스 비주얼 랭귀지 모델에 대한 소개였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홈피드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핵심 영역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었고요. 핵심 영역 유형, 즉 이미지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다르게 만들면 좀 더 예쁜 썸네일이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전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LLM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HCX VLM이었었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비전 모델과 저희가 왜 VLM 모델을 사용했는지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VLM을 통해서 두 가지 모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미지 유형 분류기와 패치 셀렉터 이 두 모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시행착오는 어땠는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LM 모델과는 다소 달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서빙을 하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저희는 발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